중국이 태국을 상대로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태국의 식민지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태국은 이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도대체 중국은 태국에 어떤 일을 저지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에비게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동아시아 지정학 강의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 연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동맹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이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바꾸었는지, 베트남이 소련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작은 나라들의 생존은 종종 군사 동맹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사례, 즉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그들의 국가 안보와 주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 해군 기지 건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결정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한 친중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중국군이 태국 영토 내에 공식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태국 내에서 중국군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 협력이라는 명목이겠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과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에서 중국 장교들이 태국 군인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중국은 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태국군을 중국군의 하위 조직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9세기 영국이 식민지 군대를 대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말에 강의실 내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죠. 21세기에 이런 식의 군사적 종속이 가능하다니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더 우려스러운 점은 태국군 내부에서도 친중파와 반중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고위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태국군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하셨어요. 중국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태국군 내부의 반중파 장교들이 하나둘씩 숙청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패 혐의였지만 실상은 친중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대다수의 태국 시민들이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차 중국군의 존재감이 커지고 태국 군인들보다 중국 군인들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눈에 띄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 군대는 어디로 갔나? 태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가 간의 군사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저는 필기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과 맺은 동맹 관계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 균형 잡힌 파트너십이 아닌 일방적인 종속 관계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사례는 작은 국가들이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은 한국과의 외교 군사관계 단절 후 경제적 후폭풍이었죠. 이제 태국의 중국 편향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영향,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이 중국과 해군 기지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면 한국은 즉각적으로 태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태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군사훈련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취소선이 그어진 이미지를 띄웠죠. 현재 한국은 태국의 주요 방산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태국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여러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죠. 이 모든 계약이 취소되면 태국군은 심각한 현대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균형입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어떨까요? 교수님은 화면에 중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과 그 특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어요. 중국산 무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과 내구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등 중국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정비 문제와 부품 수급 어려움이 자주 보고되고 있죠.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엔진 문제로 악명 높고 중국산 함정들은 선체 결함이 자주 발견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요? 태국의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더욱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태국을 중국의 위성 국가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태국은 더 넓은 안보 네트워크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여 태국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도 심각하지만 경제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과거 태국을 보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태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었죠. 교수님은 방콕 외곽의 한국 기업 산업단지 항공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태국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방콕 근교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LG전자도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태국 내 공장 폐쇄를 발표했죠. 이는 태국 내 수만 개의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고 있어요. 특히 전자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면서 태국 경제가 얼마나 외국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 진행 중인 거죠. 만약 한국이 태국을 적성국가로 최종 지정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태국 정부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다시 태국과의 협력을 요구해도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질 거예요. 투자자들은 한번 떠난 시장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모두가 이런 시나리오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태국의 군사적 약화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태국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중국 무기 체계에 대한 슬라이드로 돌아가셨어요. 태국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 무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국방력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의 VT-4 전차는 외관상으로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실전 능력과 내구성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크게 뒤떨어집니다.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고 전자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최근에 무기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 격차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 기술, 특히 항공 엔진과 정밀 전자장비 분야에서 서방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스텔스 기능도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교수님은 다시 경제 지표로 돌아가셨어요. 군사적 측면을 넘어 태국 경제의 취약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태국은 관광, 수출,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이 세 영역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가 태국 여행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었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단 이 길로 들어서면 되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태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욱 종속될수록 독립적인 정책을 펼칠 여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보와 경제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새로운 슬라이드의 제목은 한국의 군사 지원으로 힘을 얻는 동남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선택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한국과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있는 이미지와 함께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군함을 인수받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최근 필리핀과 포괄적 방위 협정을 맺고 최신형 구축함과 FA-50 경공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필리핀 해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 정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죠. 교수님은 필리핀 해군 기지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건조한 최신형 호위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필리핀군이 한국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방공망을 도입하면서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이 필리핀 근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을 때 필리핀군이 한국산 최신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 군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으로 필리핀 국방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태국처럼 중국에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은 자주적인 국방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베트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베트남의 사례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첨단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K9 자주포, K21 장갑차, 그리고 향후 KF-21 전투기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국은 군사훈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베트남군은 한국의 전략과 전술을 배우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죠. 교수님은 한국과 베트남 해군의 합동훈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상 패권에 실질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며 독립적인 안보 역량을 갖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는 태국이 중국에 점점 더 종속되는 상황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사례로 넘어가셨어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국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공군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양국은 정기적으로 공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며 인도네시아의 해군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인도네시아군은 한국의 첨단 드론과 유도 미사일도 도입하고 있어 중국과의 잠재적 무력 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태국처럼 중국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수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태국과는 달리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종속이 아닌 협력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새 슬라이드에는 방콕 거리에 모인 시위대의 사진이 있었고 제목은 태국 내부 불안정 심화 앤드 반중 정서 폭발이었습니다. 이제 태국 국내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해군 기지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시위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태국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군이 태국 영토 내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런 감정은 더욱 고조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의 확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중국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죠. 역사적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태국 국민들은 이 독립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신식민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해 태국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과 협력하며 독립적인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나요? 한 태국 청년이 인터뷰에서 분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은 점차 대규모 시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중 시위가 확산될 수 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보가 퍼지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군부 내부의 변화에 대한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군부 내에서의 변화입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죠. 군부 내에서도 중국군 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강경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태국군 장성들의 회의 장면이 보였어요. 일부 고위 장성들은 태국군이 중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국이나 서방과 군사훈련을 받은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태국 군부 내에서 쿠데타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죠. 일부 태국 장성들은 태국을 다시 독립된 나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 전복을 계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에서 실제로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국의 대응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태국 내 친중 세력을 지원하여 쿠데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보협력 명목으로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는 태국 내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국제사회, 특히 아세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국 내정 간섭이 명백해진다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회원국들이 태국 내 반중 세력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 내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방콕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과 함께 태국의 선택이 가져올 미래는? 이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의 내부 불안정은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관계에서 한국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필기를 하며 생각했어요.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은
군사적 협력 관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구나. 교수님은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셨어요. 새 슬라이드 제목은 중국의 본색 드러남 앤드 태국의 후회였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이 중국과의 해군 기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의 시나리오입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경제가 약화되는 기미가 보이자 중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동반자로 대우하던 태국을 중국이 점차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본색입니다. 교수님은 중국과 태국 정상의 회담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사진 속 중국 지도자의 표정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나면 중국은 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자원 개발권, 더 많은 항구 시설 사용, 그리고 심지어 태국 내 자국민에 대한 법적 특권까지 요구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상 태국을 속국처럼 대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 조약들이 떠올랐어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태국 정부는 처음에 중국이 자국을 보호해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 자신이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상황을 깨닫게 될 거예요. 초기의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협력은 결국 태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교수님은 태국의 실업률 증가와 소득 감소를 보여주는 차트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내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태국 정부의 친중 정책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화면에는 좌절한 표정의 태국 총리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결국 태국 정부는 친중 정책을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개입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중국에 빚진 경제적 부채, 군사적 의존성, 그리고 정치적 약속이 태국의 손발을 묶어버린 거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한국과 태국의 과거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지도자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파트너들에게 관심을 돌린 상태죠.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상 시나리오는 국제관계에서 동맹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주권과 독립성을 희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태국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이라면 태국의 친중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태국의 가상 시나리오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있을 토론을 위해 태국과 한국의 실제 관계에 대해 더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국제관계학도로서 이론을 넘어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이렇게 중국과 태국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에서 일어난 납치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 이 사건들로 인해 태국은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대만 관광객 8명이 납치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러자 태국 총리는 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태국의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예요.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국제 관광 산업의 변화 강의가 있는 날이죠. 아시아의 관광 산업이 특히 흥미로웠던 저는 이번 학기 내내 이 수업만을 기다려왔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늘 밝은 미소로 수업을 시작하시던 분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었죠. 오늘은 예정된 수업 내용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외 출장 때문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현지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최근 들어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태국 정부도 꼴머리를 앓고 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한 아시아 남성의 사진이 떴죠. 이 사람은 중국의 유명 배우 왕싱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예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태국이라면 제가 졸업 후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왕싱은 태국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방콕에 갔다가 납치되었습니다. 미얀마 국경지대로 끌려가 7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죠. 그가 끌려간 곳은 미야와디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조직폭력배들의 소굴로 알려져 왔어요. 스크린에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야와디 지역이 선명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 실종자가 174명에 달해요. 저는 깜짝 놀라 노트북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떨렸어요. 174명이라니 너무나 큰 숫자였죠. 최근에는 20대 남성 모델 양쩌치도 비슷한 수법으로 납치되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이런 범죄 조직들은 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드라마 캐스팅, 무료 여행 등 달콤한 제안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납치나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필기를 했어요. 제가 꿈꾸던 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죠. 특히 미야와디 지역은 법의 사각지대예요. 국경 지역이라 수사가 쉽지 않고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한번 이곳으로 끌려가면 구출이 매우 어려워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아시아 관광 산업을 공부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관광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직결됩니다.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가의 관광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태국 관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관광학도로서 이런 사건들이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갑자기 들린 격앙된 목소리에 교실 전체가 놀라 돌아봤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태국 유학생 나티였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입니다.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이런 몇몇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흔들릴 리가 없어요. 나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나티 학생,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듣게 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 통계가 있었죠.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나티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어요. 그 결과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태국 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괴롭힘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방문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나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죠. 실제로 작년 대비 한국인 관광객 수는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고객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만으로도 충분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최근 발생한 중국 배우 납치 사건으로 중국 내 여론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태국 여행 취소를 권장하는 게시물이 380만 건 이상 공유되었어요. 저는 숫자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380만 건이라니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더구나 중국 외교부까지 나서서 태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나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관광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그 여파가 더욱 크고 오래갑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 안에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노트북에 신뢰라는 단어를 굵게 적으며 관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나티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태국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예요. 중국이나 한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미국, 호주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저희는 충분한 관광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기준으로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320만 명, 한국인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2,500달러로 다른 국가 관광객들의 평균인 1,500달러를 크게 웃돌았죠. 교수님은 숫자들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연간 45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까지 감소한다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대만 뉴스 화면이 떴죠. 북부 대만에 거주하는 주모 씨는 지인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방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7만에서 10만 대만 달러의 수수료를 주고 태국 자유여행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8명의 대만인들이 이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한다던 사람들은 이들을 미얀마의 사기 조직 근거지로 납치했어요. 피해자들 중에는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 여성 3명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교실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특히 나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범죄 조직은 중년 여성들이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그들은 중년 여성 2명에게 몸값을 요구했어요. 가족들은 대만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했죠. 한 명당 40만에서 65만 대만 달러, 1,750만 원에서 2,841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몸값을 지불한 두 여성은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술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납치된 사람들은 미얀마 국경 지역의 한 건물에 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로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죠. 현재 나머지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경찰은 미얀마 당국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지만 국경 지역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지역은 범죄 조직들의 영향력이 강해서 현지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옆자리의 친구도 충격에 휩싸인 듯 고개를 떨구었죠. 이번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것은 범죄 조직의 치밀한 계획성입니다. 그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무료 여행이라는 미끼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어요. 중국 배우 왕싱의 사례처럼 연예계 캐스팅을 미끼로 쓰기도 하고 이번처럼 은행 계좌 개설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국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태국 패키지 상품의 80%를 취소했고 호주와 싱가포르의 주요 여행사들도 태국행 상품을 전면 중단했어요. 특히 대만에서는 정부 차원의 여행 경보가 발령되었죠. 스크린에는 각국의 여행 취소 통계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그 수치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더 이상 이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아직도 미확인된 6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됩니다. 나티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미얀마 국경의 미야와디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미얀마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과의 국경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띄었죠. 이곳은 원래 국경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변질되었어요. 특히 KK파크, 새벽공원이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작년에만 23건의 외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현지 경찰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납치된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이용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강제로 일해야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죠. 최근 구출된 한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평균 4시간의 수면만이 허용되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제한된다고 해요.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지역이 사실상 무법지대라는 겁니다. 현지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범죄 조직들이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구출 작전도 매우 위험하죠. 실제로 지난달에는 구출 작전에 나섰던 경찰 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용하던 교실에 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 교환학생인 희영이었죠. 작년 방학 때 태국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콕 시내에서 한국인이란 이유로 위협을 당했어요. 희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나티의 격앙된 목소리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당한 건 단순 시비가 아니었어요. 희영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저는 여행 가이드를 하는 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조차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기 무서워서 일을 그만뒀다고 해요.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었다고 했어요. 나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데.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진정하세요, 학생들. 교수님이 중재에 나섰어요. 이런 감정적인 대립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설 연휴 기간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상세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작년 설 연휴에는 한국인 관광객 18만 명이 태국을 방문했고 1인당 평균 체류 기간은 5.3일이었습니다. 관광객 1명이 하루 평균 330달러를 소비했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크린에는 올해의 예약 현황이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설 연휴 기간 태국 방문을 예약한 한국인은 고작 2만 명에 불과합니다. 89%나 감소한 셈이죠. 더구나 이번 주에만 5천 명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이대로라면 실제 방문객 수는 1만 명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은 취소 사유를 보여주는 원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예약 취소 이유를 분석해보면 80%가 안전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45%는 납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고 35%는 현지 치안 불안을 언급했어요. 희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티는 입술을 깨문 채 자리에 앉았죠. 더 심각한 것은 범죄 통계입니다.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특히 납치 사건은 312%, 강도 사건은 89% 급증했습니다. 피해자의 38%가 아시아권 관광객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과 중국인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명절 기간은 관광업계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태국 관광객 예약 현황이 나타나 있었죠.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태국 여행 취소가 폭증하고 있어요. 작년 춘제 기간에는 중국인 관광객 42만 명이 태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예약률이 작년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소였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태국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시물이 380만 건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태국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어요. 교수님은 중국의 주요 SNS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여행을 만류하는 게시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이렇게 여행객들의 발길이 급격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주요 관광국의 최신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을 대체할 안전한 관광지를 찾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특히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의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어요. 원래 춘제 기간 태국행을 예약했던 중국인 관광객 중 68%가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그중 45%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의 안전성이 주된 이유였죠. 교수님은 중국 SNS의 여행 후기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은 심야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길거리에서 스릴러 같은 일을 겪을 걱정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해요. 통계 자료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일본의 주요 여행사 JTB와 HIS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태국 패키지 상품을 취소한 고객의 57%가 한국 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예약 변경 사유를 보면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관광 안전 지수도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지난해 세계 관광 안전 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야간 관광과 여성 관광객 안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반면 태국은 45위에서 128위로 급락했어요. 실제 예약 데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예약률이 전년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특히 명동, 홍대, 강남 지역의 호텔들은 춘제 기간 예약이 이미 98% 완료된 상태예요. 급격한 수요 증가로 항공권 가격도 40% 이상 상승했죠. 이어서 경제적 효과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관광객 유입 변화로 인한 추가 관광 수입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면세점, 숙박업, 요식업계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한번 실추된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반면 안전하다는 평판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태국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의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어요. 총리는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지라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90일 무비자 정책 연장, 관광객 특별보험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관광산업 분석가들은 태국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크린에는 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서 나왔어요. 더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광객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의 GDP 중 21.6%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무너지면서 전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호텔, 식당, 여행사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산업 분석가들도 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주요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셨어요. 맥킨지는 태국 정부가 첫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기 발생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태국 정부는 이를 단순 사건으로 치부했죠. 스크린에는 시간 순으로 정리된 사건 대응표가 나타났어요. 첫 납치 사건 발생 이후 추가로 17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죠. 현재 총리가 내놓은 무비자 정책이나 관광객 보험 제도는 이미 신뢰를 잃은 후에 뒤늦은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골드만삭스는 태국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 관광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배우 왕싱 사건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펼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지적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결국 이번 사태는 위기 관리의 실패 사례로 각국 관광학과 교제에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발생 자체보다 그에 대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나티조차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전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관광학도로서 오늘 배운 교훈은 너무나 뼈아팠죠. 화려한 관광 상품이나 풍부한 관광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벨소리와 함께 수업이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맴돌았어요. 미래의 관광 전문가로서 저는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현재 태국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도 긴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이 안전한 나라로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고, 태국의 납치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만 잃은 게 아닙니다. 태국의 선택은 역사상 가장 무모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 말고도 어떤 것들을 잃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오신 덕분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매료되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시아 경제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친구들은 왜 하필 아시아 경제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다가 교단에 선 교수님의 실전 경험이 담긴 강의는 분명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더욱 다채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죠. 앞줄에는 태국에서 온 타라와 한국에서 온 유진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수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태국의 경제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관광 산업과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방콕의 화려한 쇼핑몰들과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주시며 태국이 어떻게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성장해온 과정도 자세히 다뤄주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최근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특히 메탐페타민 밀매 조직이 급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는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경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앞줄에 타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유진이는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타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죠. 그동안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타라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태국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타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태국 정부는 이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마약 단속반을 2배로 늘렸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도 마치 태국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갑작스러운 타라의 항변에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교수님과 타라를 번갈아 향했죠. 하지만 동시에 타라의 반응이 오히려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타라 옆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교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진이는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태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300%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화면을 프로젝터에 공유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2023년 인천에서 적발된 태국인 마약 조직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20대 청년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어요. 이들은 한 달 만에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유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부산의 사례는 더 심각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이 유통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타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타라의 말처럼 이것이 모든 태국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관대한 관광비자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태국인이 892명에 달해요. 이는 2020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죠. 유진이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마약 중독 치료 비용, 범죄 수사 비용, 그리고 사회 안전 불안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15% 하락했고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마지막으로 유진이는 화면을 국제 통계로 전환했어요. 더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대만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강화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유진 학생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있었죠. 최근 3년간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콕 근교의 가전제품 공장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죠. LG전자는 작년에 태국 내 대형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0개 미만으로 감소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철수가 두드러집니다. 태국 내 반환 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치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투자의 감소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태국 신규 투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가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 큽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태국 내 한국 기업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손실만이 아닌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동남아시아 전체 지도로 전환하셨어요. 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태국의 이웃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노동력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베트남의 또 다른 강점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입니다. 인구의 70%가 35세 이하이며 매년 16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캄보디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놈펜과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이 활발하죠.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베트남의 약 70% 수준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U와의 특혜 관세 협정 EBA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계해 물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라오스 철도의 개통으로 물류 비용이 40% 가까이 감소했죠. 수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도 제조업 유치에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들 국가의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이들 국가는 모두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라는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교수님은 타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으셨죠. 관광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발전도 정체되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태국의 산업 구조 도표로 전환하셨어요. 타라 학생, 태국의 또 다른 현실을 살펴볼까요? 태국 국민의 약 31%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농업 종사자 1인당 생산성은 한국의 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은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태국 제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가전제품 생산 허브가 될 수 있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죠. 이들 기업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은 다시 최근의 통계 자료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지난 2년간 약 230개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태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과 관광업만으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라 학생, 현재 세계 농업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으로 인한 스마트팜 시장은 2023년 기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30년까지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관계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4배 높였고 일본은 완전 자동화된 실내 농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100배 증가시켰죠.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농가의 87%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ICT 기술을 활용한 농가는 5% 미만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한 온도 조절 시스템 정도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농업공학 전공자는 매년 3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는 베트남의 5분의 1, 말레이시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죠. 타라는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교수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있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배운 거 아닌가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타라 학생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태국에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순수 자체 개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43% 향상됐고 불량률은 85% 감소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자체 개발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태국 협력업체 128곳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재 육성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태국 현지 인력 15만 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를 진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였죠. 지금 태국의 주요 제조업체 임원진 중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에요. 교수님은 유진이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진 학생이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인재 육성에 있어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퓨처 테크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교육했어요. 이들 중 40%가 현재 태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핵심 인력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토 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설계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는 단순한 제조업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결과를 보세요. 태국의 첨단 제조업 특허 출원 중 63%가 한국 기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 기술의 표준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전수한 방식이 태국 산업 표준이 되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태국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교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는 태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태국 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0여 곳의 주요 공급자이자 기술 파트너죠. 이들 중견기업들은 태국에서는 사실상 대기업급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게감 있게 울렸어요. 특히 이들 중견기업은 태국의 지방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용 지역의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15개가 모여 코리아밸리를 형성했죠.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지 인력 2만 명을 고용했고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전자부품 중견기업들이 현지 대학과 협력해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고 매년 8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콘켄 지역에서는 한국의 식품 가공 기업들이 현지 농가 3천 가구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업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마저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콜라 차시마 지역에서 한국 기업 3곳이 철수한 후 지역 실업률이 2.8%에서 7.2%로 급증했죠. 타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한 깨달음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마저도 태국을 떠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중견기업이
태국에서는 대기업 못지않는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